마켓 이슈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GDP 수정치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경제 성장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의견 등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 이슈도 저희가 전략 챙겨봐야 될 텐데요. 일단 GDP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됐는데 3.9%의 성장으로 거의 4%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나 개인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투자와 소비가 이끈 미국의 3분기 성장. 이것은 4분기와 1분기에 아주 급격하게 둔화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또 그동안 이 FED가 내놓았던 내년 2분기 정도의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더욱더 강화하게 만드는 그런 신호를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미국의 성장은 예상보다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연준의 정책은 아마도 내년 2분기 이전에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시장의 탄력도 오늘 상대적으로 크게 붙이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의 탄력이 죽은 시점이 이런 뉴스가 발표된 시점이다라는 것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성장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도 저희가 우려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2015년도에 최대화두는 유로존이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이런 유로존의 위험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ECB에서 만들어주는지 또 독일이 양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셰일가스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요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산 가격의 변동이 만약에 심하게 되면 지금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집값 괜찮아지고 주식은 오르고 채권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소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차피 신용소비 아니겠습니까? 현금을 쓰는 것보다는 신용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자산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신용을 더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선순환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내년도에 미국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소비 쪽에서는 향후 자산 가격의 움직임, 투자 쪽에서는 유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3분기 GDP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지만 네. 또 그날에 역시나 지수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느 부분의 핵심을 갖고 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까요? 네, 일단 소비를 우리가 가장 집중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요. 지금 시장의 기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의 판매 증가율의 평균치는 3.2%고요. 올해 예상치는 4%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4% 이상의 소비 증가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IT 기기들과 함께 의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번 소비 시즌에는 아이폰 10달러 그리고 1센트에 살 수 있는 그런 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죠. 삼성의 갤럭시 S5 1센트에 판다고 하고요. 아이폰 6 플러스는 10달러 수준에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 IT 소비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를 이끌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예상이 맞을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앞서서 이슈에 잠깐 살펴봤지만 퍼거슨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흑인 소요가 확산되는 여부가 중요하겠죠. 아직까지는 확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단순하게 수백 명 정도가 모인 소규모 시위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전역으로 확산된다든지 하면 또 혹은 작년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폭설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소비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향후 소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오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했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소비 시즌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 그렇다면 미국 소비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이 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필요 없이 IT 소비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IT 쪽에서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밥캣의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두산인프라코의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한국 타이어가 최근에 미국 차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에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미국 소비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소비가 좋아지니까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종목을 산다가 아니라 미국이 상황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상관없이 소비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고르는 게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네. 자, 국제유가 부분 좀 빠르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4년 내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항공주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항공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이 근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가에 떨어지는 이 현재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향후에도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국제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서 미래 선도 가격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하락과 추가적인 증산 움직임, 셰일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2016년도에도 80달러, 2017년, 2018년도에도 80달러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 3년 후에도 안 오를 거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항공유 가격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항공유 가격과 함께 원화환산 항공유 가격도 최근에 거의 동반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글로벌 항공주의 비용 감소, 그러니까 수요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하향 안정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항공주에 대해서 지금 사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사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싸기 때문이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사업 부문적으로 봤을 때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가 크게 늘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용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적 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보다 나은 건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름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화물 쪽의 물동량이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가항공사들이 워낙 크게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도 델타 에어라인 같은 나름 대형주 성격의 항공주보다는 중소형 항공사들의 실적이나 아니면 주가 동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소형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싸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주가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PBR 기준으로는 여전히 0.8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반등의 목표치는 PBR 한 배 정도의 수준까지 봤을 때도 거의 6만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라인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상승의 문을 열어두되 다만 그 상승의 한계도 뚜렷하다. 비용 감소로 인한 실적 증가는 금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자체는 낮춰보자. 하지만 상승 여력 단기적으로는 조금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실 때 유럽 경제 회복이 내년도에 가장 큰 화두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했죠. 네, 맞습니다. 간밤에도 OECD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우려가 비단 OECD뿐만 아니라 이전에 세계은행이랄지 IMF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ECB는 어떠한 대책을 취하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물가가 거의 디플레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금액 증가율도 거의 마이너스 수준에서 맴돌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실질 물가는 마이너스 수준. 그리고 계속 디플레 갭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출 금액 증가율도 계속 이런 상태라면 결국은 수요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GDP를 받치고 있는 건 소비뿐입니다. 소비마저 둔화되면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투자는 왜 안 하느냐? 기업들이 돈이 안 벌리고 여기서 지금 투자를 늘려봐야 향후 돈을 벌 가능성이 없는데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 수요를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쉽게 나오지 않고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저성장 상황에서는 결국은 투자 전략의 핵심,
목표 수익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 성장하는데 옛날처럼 주식에서 100% 이익 내겠다. 이거는 이제 점점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핵심은 기대 수익률을 낮춰가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상관없이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화 수혜주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고령화와 관련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된 복지 대책들, 오바마 케어와 같은 대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이 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도 여기서 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SK그룹, CJ그룹도 계속 바이오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각으로 봤을 때 바이오나 헬스케어주 쪽에 관심도를 높여갈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요, 어제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철강, 화학 등으로 이 소재나 산업재 쪽으로 기관 측에서 강하게 매수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월에 기관 흐름 이제 좀 쫓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멀리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 좀 정해주시죠. 네, 아까도 박민영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만 네.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11월 달에 기관들이 산 종목들입니다. 24일까지 산 종목인데요. 삼성 SDS를 만약에 제외할 경우에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 전체 화학 소재 업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지금 판 건 뭐냐? 호텔신라, 한국전력, CJ제일제당, NH엔터테인먼트 이런 내수주들을 주로 팔았다라는 거죠. 현대차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러면 기관들이 과연 삼성 SDS를 제외했을 때 산 거냐?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종목 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주, 가장 싼 소재주를 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난 내수주를 팔았다.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종목들은 많이 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상당히 줄었고요. 반대로 내수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추가적으로 중국의 수요가 늘어서 이들 종목을 샀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좀 거짓말처럼 들리고요.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됐던 종목을 팔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옮겨 샀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중국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실제로 환율이 변하고 또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이 소재, 산업재 쪽에서 증가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관들은 어디를 선택할 거냐? 내수주로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기관들이 11월 달 초반부터 샀던 이들 종목을 쫓아가는 건 이미 30%에서 50% 오른 종목을 뒤늦게 쫓아가는 추격 매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기관들이 최근에 팔고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 타이밍, 즉 내수주의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엔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팔았던 종목들 언제쯤 다시 매수가 돌아올까 그것들을 기대해보면서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소개해 주셨네요. 네, 뉴스 확인하고 시장선 전략으로 이어갑니다.